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 시간에 조세 원칙, 효율성, 평등성, 편의성, 경제성, 확실성 이렇게 5가지를 했고요. 확실성, 재량 남용 금지 원칙까지 좀 했는데 조금 더 보완을 하자면 조세 법률주의라고 그랬잖아요. 확실성은요. 근데 우리나라 법률, 우리나라 법체계를 보면은 헌법이 있고요. 법률, 명령, 규칙 뭐 이 정도 있습니다. 성문법으로는요. 이 정도가 있는데 이런 조세를 일반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기 위해서는 법률, 모든 국민들이 위임한 국회의원들, 입법권을 위임받은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률에 세금의 종류, 그 다음에 납부 시기, 그 다음에 뭐 절차 그런 걸 좀 명확하게 규정해놔야 되고요. 여기에 규정이 없이 그냥 바로 여기다 행정명령이나 행정규칙, 명령이나 규칙에다가 그런 조세에 대한 거를 기술을 해놓으면 그거는 위법한 겁니다. 위법. 그러면서 이제 위헌의 문제가 충분히 있는 거고요. 근데 또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분명히 법률에다가 어떻게 과세를 하겠다. 또 여기다 애매모호하게만 써놔요. 애매모호하게만. 그리고 여기다가 명령이나 규칙에다가 백지위임을 해요. 그러니까 즉 법률에다가는 아주 그냥 간략하게만 써놓고 뭐 이런 거는 그냥 명령이나 규칙에다가 백지 하얀 종이 너네가 알아서 다 해. 명령이나 규칙에서 알아서 다 해. 이렇게 해버리는 걸 갖다 백지위임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위법합니다. 위법. 그럴 때도요. 법률의 기술로 안 해도 위법하지만 어떤 과세를 위해서는 거기에 뭐 시기와 절차는 명령이나 규칙에다가 위임하겠다. 이렇게 써놔도 백지위임이 되면 그것도 위법한 겁니다. 좀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25페이지 이렇게 이제 5가지 원칙이 있어요. 조세를 만드는데 이렇게 효율성, 평등성, 편의성, 경제성, 확실성 이 원칙에 따라서 조세를 스킴을 짜면 굉장히 좋겠죠. 근데 이제 생각하다 보면은 효율성을 위해서는 평등성이 희생이 될 수 있고 평등성을 위해서는 효율성이 또 희생이 될 수 있고요. 이 5가지가 동시에 최대로 만족시키는 5가지가 최대한 만족하는 그런 조세는 좀 뭐 상상 속에 있는 거고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책자 또 시기에 따라서 정책자와 시기에 따라서 어느 쪽을 더 강조하기도 하고 어느 쪽을 좀 더 희생하기도 합니다. 즉 그런 거다 상충관계가 있다고요. 상충관계. 전부 다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쪽에 뭐 효율성, 뭐 평등성 이런 게 있다면 둘 다 만족한다면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이런 점을 얻었으면은 또 이렇게 또 되게 늘어나게 되면은 효율성과 평등성이 둘 다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례적으로 예를 든다면 근데 이거는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보통 상충관계는 이렇게 있다고요. 상충관계. 트레이드 옵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효율성을 굉장히 높여요. 그죠? 그렇다 보면은 평등성이 좀 떨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저번 시간에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 국가 전체에 가용자원이 뭐 100이 있어요. 기업가한테 더 많은 자원이 이렇게 배분이 되면 생산도 많이 일어나고 국가, 그 경제는 좀 더 이제 파이는 커지겠죠. 규모 자체 볼륨은 커지겠죠. 효율적인 면에서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근로를 하는 노동자,
소비자 이런 입장에서는 기업의 횡포에 시달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평등성이 많이 침해가 되죠. 그죠?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그죠? 근데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점에서 효율성을 어느 정도 희생하고 평등성을 제고시킬 건지 아니면은 평등성을 좀 희생하고 효율성을 또 제고시킬 건지는 그 국가 또는 경제가 처한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정책자의 판단에 따라 좀 달라지게 됩니다. 가령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 이후 일제강점기를 벗어나서 유교사관을 거치고 그다음에 1960년 정도까지는 우리나라가 북한보다도 못 살았어요. 경제 지역에서 떨어지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때 대통령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인데 그 사람이 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62년부터 또 5년 단위로 이렇게 수립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그때 그 정책적인 주관점 뭐였냐면은 효율성이었어요. 효율성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권이나 아니면은 중소기업의 어떤 그런 권리나 그런 것들이 무시되고 효율성, 수출 위주의 대기업들 위주로 우리나라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우리나라 경제 볼륨은 비약적으로 커졌죠.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요. 그런 것처럼 이런 원칙들은 그 시기에 따라서 서로가 어느 게 강조가 되기도 하고 어느 게 좀 침해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부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조세는 굉장히 이상적인 좋은 제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조세 분류 들어가 있습니다. 조세 분류 보시면 29페이지에 표 한번 봐보세요. 표. 우리나라 현행 조세 체계 24개가 있고 국세, 지방세 이쪽에 쭉 나와 있죠. 이 표로 그냥 간단히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쭉 설명 나온 거 쭉 보셔도 되고 편한 대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는 조세의 분류이기 때문에 각 세목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여기서 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다.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분류가 된다. 그렇게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9페이지 표를 보면 조세, 우리나라 조세는 24개로 되어 있고요. 첫 번째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져 있는데 그리고 또 국세는 내국세, 관세, 그 다음에 내국세는 이렇게 쭉 나눠져 있어요. 이거는 이제 설명을 좀 들으시면 쉽게 이해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다시 25페이지로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보면 국세와 지방세, 국세와 지방세가 있어요. 분류 기준이 뭐죠, 이게요? 분류 기준이 보시면은 과세권의 주체, 과세를 세금을 부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 주체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로 나눈다고 합니다. 국세라는 거는 국가,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고 중앙정부 이거는 나라국자죠. 이게 나라국자 이게 중앙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이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지방자치제도가 시행이 됐기 때문에 여기는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목입니다. 그래서 지방정부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경상북도 그런데 경기도 이런 도 단위가 있고요. 또 서울로 보자면은 예를 들어서 무슨 강남구, 그다음에 도봉구 이렇게 구 단위가 있어요. 그렇게 지방정부라고 하거든요. 그런 지방정부에서 부과하는 세목을 갖다가 지방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세를 하는 주체, 부과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국세, 지방세 이렇게 나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내국세와 관세가 있는데요. 내국세와 관세는 또 어떻게 되냐면은 이 국세가 내국세, 관세.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국가 안에서 부과를 한다는 거예요. 국가 안에서. 그러니까 국경이 이렇게 있잖아요. 국경. 주권이 미치는 범위. 갖다가 영토, 영공, 영해 이렇게 되는데 이 주권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국가가 세금을 부과한다면 내국세라고 합니다. 내국세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정부가 일본에 있는 정부, 일본에 있는 국민들한테 세금 얼마 내세요 할 수는 없죠. 반대로 일본이 우리한테 절대는 못하죠. 그런 것처럼 국경을 넘어간다고 했을 때는 주권이 미치지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길 수가 없어요. 단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나라,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이제 뭔가 물품이 들어와요. 용역이나 재화나 뭐 수입이 되죠. 재화나 용역이 수입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경을 통과하죠. 국경 통과를 하게 될 때 그때 관세라는 걸 매길 수 있어요. 관세. 국경을 통과하는 순간에서 국경 통과세라고도 얘기는 하는데 옛날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관세입니다. 관세. 관세청이라는 별도 부서가 있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관세라는 거는 잘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부과를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어떤 물건을 사왔어요. 물건을 수입을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건을 수입을 하는데 예를 들어 영국에서 수입을 했다. 근데 영국에서 수입할 때는 그쪽 동네에서는 원화로 평가를 했을 때 한 10,000원 정도에 이제 팔리는 물건이었어요. 예를 들면. 근데 우리나라에 딱 들어오면서 국경을 통과하면서 중앙정부가 관세를 매겨요.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지금 막 이제 발전하려고 하는 산업 분야에 그걸 좀 이렇게 잘 발전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해서 유치산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산업을 이렇게 좀 도와주기 위해서 외국에 들어오면 우리나라께 잘 안 팔리고 좀 그렇게 되니까 여기다가 관세를 매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관세율 한 40% 해갖고 하면 얼마죠? 4,000원이 되죠. 세금이. 그래서 14,000원이 되는 거예요. 14,000원.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유치산업이 이렇게 만든 물건은 아직 기술력이 예를 들어 그 영국 회사처럼 원가를 최소화하고 그런 단계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10,000원에는 그 물건을 만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13,000원, 13,500원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국에서 제품이 10,000원짜리가 들어오면 우리나라 가격 경쟁에서 완전 밀려버리니까 우리나라의 국경을 통과할 때 관세를 이렇게 부과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소비자 입장에서는 14,000원짜리 진짜 좋은 제품을 쓸 건지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우리나라 제품 13,500원짜리 쓸 건지 아마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고심을 많이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물건도 선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 걸 위해서 국경을 통과할 때 관세를 이렇게 매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관세를 매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만 생각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건데 반대로 이 물건을 수출하는 영국 입장에서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죠. 영국에서는 원화 가치로 10,000원이면 유통이 되고 소비되는 건데 분명히 한국에서는 이거보다 이 가격으로 생산이 안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수출을 한 거예요. 더 많이 팔아야 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요. 근데 갑자기 국가가 개입을 해서 관세라는 거를 또 40%나 매겨서 가격을 이렇게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무역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죠? 세계는 지금 자유 무역주의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약간 좀 퇴색일로 있긴 하는데
하여튼간 아직까지는 큰 기조는 자유무역 기조입니다. 자유무역 기조. 그래서 불필요한 관세, 보조금을 다 없애고 있습니다. 그래서 WTO 국제무역기구에서는 불필요한, 그러니까 과도한 관세라든지 아니면은 불필요한 보조금이 있으면 자유무역주의에 위반한다 그래서 피해를 입은 국가나 기업이 WTO에 제소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하죠. 그런 것처럼 영국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만한 여지가 있죠. 그렇다면 무역 분쟁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영국과 한국의 사이는 별로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연에 좀 예방을 하기 위해서, 좀 피하기 위해서 각국은 조약을 맺습니다. 조약. 어떤 물건을 수출할 때, 수입할 때는 어느 정도 관세를 매기고 어떻게 한다라는 걸 갖다가 조약을 서로 맺어서요. 여기에 맞게끔 관세도 부과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대부분의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가 다 조세 조약을 맺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조약은요, 아까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이렇게 있는데 그 법 체계, 성문법 체계에서 조약은 국내 법과 동일합니다. 국내 법률과 동일합니다. 국내 법률. 그 정도로 효력이 있는 겁니다. 효력이. 조약을 해석을 할 때는 법률과 동일하게 해석, 내국 법률과 동일하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법 밑에 있는 명령이나 규칙보다는 이게 더 우선하는 거예요. 조약이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좀 참고하시고요. 네. 아이고, 쉬웠는데. 그 다음에 내국세, 국세에서 내국세 관세했고, 그 다음에 26페이지 직접세, 간접세. 내국세가 직접세, 간접세. 요거 먼저 해볼게요. 그 다음에 목적세도 있는데 좀 이따 하고. 직접세, 간접세. 이제 반가로 3번 직접세와 간접세. 첫 번째 줄 보시면 조세 전가의 예견에 따라서 분류한다. 저번에 조세 전가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었죠. 조세 전가라는 게 전가 굉장히 이게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어디에다 충격이 왔어요. 충격이 쇼크가 왔어요. 쇼크가 이 정도 세기로 왔는데 이 사람이 이쪽이 다 충격을 흡수하는 게 아니고 바로 옆에 있는 다른 쪽으로 이 정도 여파로 이제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전가라고 해요. 전가, 슈팅 한다고 그러죠. 전가. 이 개념을 저번 주에 썼고요. 그럼 전가라는 건 뭐냐면은 세금을 국가가 내국세로 일단 세금을 부과를 해요. 그러면은 부과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법률에 정해서 조세, 부담자, 시기 뭐 그런 거를 법률에 정해져 있는데 법에 따라서 이제 부과를 해요. 그러면은 법적인 납세 의무자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부과된 세금을 또 내는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실제로 내는 사람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느 게 공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공장이 있어요. 공장이 이제 열심히 사업 활동을 해서 이제 지금 3월 달인데 3월 달에는 보통 이제 법인 결산을 해요. 법인이 결산을 해서 즉 2019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의 경제활동, 영업활동을 다 이렇게 이제 총괄을 해서 매출이 얼마고, 그 다음에 뭐 원가가 얼마고, 뭐 판관비가 얼마고,
이렇게 하면 이제 뭐 about로 이익이 나와요. 이익이. 그럼 여기에 맞춰갖고 이제 세금을 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회사가 만약에 이 법인이 있다면은 그럼 이 사람이 2019년도에 벌어들인 요 세무예요. 세무. 그죠? 세무기 때문에 세무에 맞춰서 세금이 이렇게 부과가 되면 자기가 벌어들인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대원칙에 따라서 이쪽에 이익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끔 세금을 내요. 부과를 하죠. 그리고 납세 의무자가 누구예요? 이 법인이에요. 그러면은 법적인 의무자와 법적인 납세 의무자와 실질적인 이 담세, 세금을 부담하는 주체는 똑같아요. 그런 경우를 직접세라고 합니다. 직접세. 그래서 이런 법인세, 뭐 소득세 이런 걸 직접세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간접세는 뭐냐? 이런 뭐 법인에다가 부과하는 게 아니고 법인이 여기서 이제 뭘 만들었냐면 빵을 만들었어요. 빵을 만들어 갖고 빵을 개당 이제 1,000원에 1,100원에 팔아요. 그죠? 1,000원이 빵값이고 100원이 이게 VAT예요. 부가세. 그죠? 그러면 국가는 이 법인에다가 이 공장에다가 부가세 내세요 하고 이제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은 법인은 매출이 만약에 1,100원만큼만 발생했다고 하면 요 100원을 부가세로 이렇게 국가에 납부를 해요. 그렇다면 이 공장은 요 100원을 또 누구한테 걷어들이죠? 빵을 팔죠. 소비자한테. 그럼 소비자한테 얼마를 받아요? 1,100원을 받죠. 1,100원을 받아서 100원은 국가에다가 납부를 해요. 근데 국가는 부가세를 빵을 소비하는 소비자한테 부과하는 게 아니라 이 법인한테 부과를 하죠. 즉 법률적인 납세 의무자는 법인이지만 실질적인 납세 의무자는 소비자 개인이에요. 즉 부담 주체가 다르죠. 실질적인 부담 주체 개인과 형식적인 부담 주체자 법인이 달라요. 이런 걸 보고 간접세라고 합니다. 간접세. 대표적인 부가가치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뭐야? 반가로 4번 인세와 물세 보시면 첫 번째 줄 납세 의무자의 인적사항이 고려되는 조세인가 여부에 따라서 인세와 물세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재산, 뭐 소득 이 기술되는 사람을 중심으로 과세되는 조세면은 인세, 그렇지 않으면은 물세로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보통세와 목적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금은 국가 재정을 일단 다 걷어들여요. 그죠? 걷어들이고, 그러니까 세입이죠, 세입. 세입을 걷어들이고, 세금으로 걷어들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국가 살림을 하는 것처럼, 국가가 일반 가정을 살림하는 것처럼 돈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나가는 소비를 갖다가 어떻게 쓴다고 이렇게 좀 잘 계획을 잡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가도 세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계획을 짭니다. 국가 재정을 짜죠. 그래서 요 세출에 맞게끔 세금을 이제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래서 어떤 세금 걷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서 세금을 걷었다고 해서 무조건 강원도에다만 쓰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고 저기 제주도에서 뭐 걷었다고 해서 좀 제주도에만 쓰는 것도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일단 세금을 국가 전체적으로 세금을 걷어들이면 그 세금을 어느 정도 걷어들인 걸 바탕으로 어떻게 우선순위를 둬서 세금 지출하겠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회계예요. 세입세출회계라고 하는데 그랬을 때 어떤 일반적인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없이 그냥 걷어들이는 걸 갖다가 일반세, 일반적인 세금이 다 그래요. 대부분의 세금이 일반세이고요. 근데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는 세금이 있어요. 책을 보시면 27페이지 보통세와 목적세, 용도의 특정 여부에 따른 분류이고 두 번째 따르기 목적세, 예로는
교육세가 있어요. 교육세. 이 세금을 거두면 꼭 교육에 관련된 기반 확충이라든지 그런 데에 써야만 돼요. 목적세라고 해서 회계처리를 이제 국가 회계처리를 별도로 하죠. 뭐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로는 뭐 교통에너지 환경세 이게 한 세트의 어떤 그 세금 이름입니다. 이게 뭐 교육세 이게 하나 있고 교통에너지 환경세 이렇게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뭐 교통세 이런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거는 뭐 고속도로 갔다가 이렇게 빵꾸 났을 때 그런 거 메꾼다든지 뭐 도로시설 논다든지 다리를 논다든지 그런 쪽에다가 쓰는 세금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 목적이 있는 세금을 갖다가 목적세라고 합니다. 목적세.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목적세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판가로 6번 소득세, 재산세, 소비세, 유통세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소득세, 수입이 있다. 걷어들일 수, 득, 얻을 득. 소득이 있으면 소득이 있다는 그런 사실에 기초를 해서 세금을 부과를 하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들었던 공장, 뭐 법인세라든지 개인기업이라면 소득세 이렇게 하는데 법인세나 법인세나 소득세 그걸 갖다가 이제 소득세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법인세 개념이 소득세라고 하고 동그라미 2번 재산세. 재산을 소유한다는 사실, 재산이 있다. 그러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대원칙이 있는 거거든요. 즉 담세 능력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건데 재산이 있다는 거는 담세 능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과세권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세금을 부과하는 갖다가 재산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여기 뭐 부유세, 종부세, 자연세가 또 세분화 되기도 하는데 이제 해당 개별 세목 디테일한 데 가서 말씀드리고 일단 전체적인 항목만 오늘 좀 이렇게 가지고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소비세 28페이지 3번 동그라미 3번 소비세는 사람이 이제 뭐 재화나 용역 이런 거를 이제 소비할 때 부가 담세하는 세금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가가치세. 내가 빵을 1,100원에 주고 사 먹었을 때는 10%, 1,000원에 10%인 100원은 부가가치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뭐 냉장고를 산다, 뭐 세탁기를 산다, 거기에도 이제 개별 소비세가 붙어요. 자동차 차량도 마찬가지고. 그러는 것 같다가 이제 소비에 관련된 걸 갖다 개별 소비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유통세는 권리 취득 변경, 뭐 재산의 이전 변경이 있을 때 여러 번 아직 그런 경험이 없을 것 같은데 뭔가 이제 뭐 재산 변동 이런 게 있다 보면 수입인지를 줘요. 수입인지. 그러니까 우표 같은 거거든요. 수입인지를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명의가 바뀌고 재산이 명의가 바뀌고 그러는데 뭐 수입인지 거기서 걷어들이는 세금을 인지세라고 합니다. 인지세. 유통세라고 하죠. 예를 들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반가로 7번 종가세와 종량세. 이거는 좀 개념이 좀 있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